다음 살펴볼 경기는 이제 브론코스와 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26대 21. 이 스틸러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전반에 이제 점수 차가 굉장히 좀 벌어졌던 경기였는데 후반전 들어와서 브론코스가 추격을 하기 시작하면 좀 흥미진진해졌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뭐 결국 이제 승패가 바뀌지는 않았고 예. 뭐 덴버는 드류락과 코틀랜드 서튼 부상 이야기를 뭐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드류락 선수가 두 번째 드라이브 스트립색을 당하면서 이제 오른쪽 어깨 부상을 당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즌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에서 뛰었던 이 제프 드리스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의 성적을 좀 살펴드리면 3경기 나와서 3패, 그리고 59%의 패스 성공률, 685야드와 함께 4개의 터치다운, 4개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었던 제프 드리스켈 선수였고요. 이날 성적만 보면 이제 34번의 패스 시도 18번의 성공, 256야드와 함께 2개의 터치다운, 하나의 인터셉션을 기록하면서 빼꼼치곤 나쁘지 않았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리듬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에 14개의 패스를 던졌는데 6개의 성공, 그리고 117야드, 터치다운 없이 인터셉션만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만 놓고 본다면 어쨌든 이제 드리스켈 선수가 추격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후반에 조금 리듬을 찾으면서 이 추격에 성공하긴 했지만 시간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드리스켈 선수도 물론 뭐 백업이니까 뭐 언제든 경기에 나갈 수 있다고 뭐 마음은 생각은 했겠지만 네.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이제 쉽게 게임 모드로 바로 전환이 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지금 뉴스를 살펴보면 드류락이 멀티플 윅스라는 이제 현지 워딩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몇 주간 뭐 최소한 3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기간에 결장이 예상이 되고 그 브론코스 구단의 발표를 살펴보면 블레이크 보틀즈와 계약을 했어요. 이름만 들어도 네. 웃음이 나오네요. 보틀즈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 잭슨빌에서 이제 5년간 보냈던 나름 1라운드 쿼터백입니다. 네. 그래서 뭐 17년에는 슈퍼볼 문턱까지 가기는 했지만 뭐 자기가 끌고 간 건 아니고 이제 네. 수비의 힘과 함께 이제 같이 뭐 버스를 타고 갔었던 선수죠. 그런데 이제 버스를 타긴 했는데 무임승차는 아니었고 뭐 요금 정도는 냈다 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내 좀 한계를 드러내면서 이제 잭슨빌과 연장 계약을 하지 못했고 지난 시즌에는 이제 램스에서 그 제러드 고프의 백업으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다 할 출전 기회는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뭐 이번 시즌 이제 워낙 부상들이 많다 보니까 FA로 남아있던 선수들에게도 이렇게 기회가 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우선은 그 드리스켈을 주전으로 하고 보틀즈는 이제 백업 역할을 맡기겠다는 게 일단은 덴버 구단의 구상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블레이크 보틀스가 어렵게 뭐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드리스켈 선수도 지난 시즌에 이 서드 스트링 쿼터백 데이비 블라워에게 또 한 번 자리를 내줬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블레이크 보틀스에게도 기회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덴버는 지금 본 밀러가 이미 시즌 아웃이 됐고 예. 이번 경기에서 돌아왔던 넘버원 리시버 코틀랜드 서튼이 다시 한번 부상을 당하면서 예. 이번에는 또 시즌 아웃 판정을 받고 말았어요. 거기다가 AJ 보우의 필립 린지 이런 선수들도 뭐 크고 작은 부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공수에서 핵심 선수들이 많이 빠져서는 뭐 경기를 치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진만 위원이 강력한 다크호스로 뽑았었던 이 덴버 브론코스였는데 그러고 보면 이진만 위원이 지난 시즌에 이글스를 이제 다크호스로 뽑아서 이글스가 부상자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우승 후보로 꼽았었죠. 예, 그랬는데 올 시즌에 다크호스로 뽑았었던 이 덴버 브론코스 또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겠지만 이 정도면 이진만의 저주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해명을 한번 좀 들어보고 예.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보고 계실 테니까 해명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브론코스가 부상자가 너무 많으면서 이제 경기를 원활하게 치르기가 어려웠고 스틸러스 얘기를 좀 해보면 이날은 공격에서 저는 좀 체이스 클레이풀 선수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이 선수가 신인 리시버인데 84야드짜리 터치다운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팀의 두 번째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었던 체이스 클레이풀 선수였고요. 제임스 코너 선수 역시도 이날 106야드와 함께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빅벤 선수가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자신의 플레이에 대해서 테러블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오늘 나 최악이었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베테랑 쿼터백 참 브레이디, 그다음에 뭐 필립 빅벤, 리버스, 리버스 그렇죠. 리버스 그리고 이제 뭐 브리스. 네 드류 브리스까지 이제 베테랑 쿼터백들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이제 베테랑 쿼터백들 중에 잘하는 선수 2명, 못하는 선수 2명으로 좀 뽑자 그러면 이번 주차만 놓고 봤을 때 사실 이제 빅벤 선수는 잘하는 선수 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빅벤이 왜 그 얘기를 했을까 한번 추정을 해보면 상대 주전 쿼터백이 사실 일찌감치 빠졌던 경기였어요. 네. 그런데 좀 후반에 피츠버그 팀 자체가 3개의 턴오버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면 역전의 기회를 내준 느낌이었다. 저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빅벤이 그에 대한 좀 책임감을 느끼고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뭐 추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에이징 커브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가 복귀한 지 2번째 경기니까 이 선수가 이제 100% 컨디션일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본다면 그래도 괜찮은 경기였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어쨌든 공격보다도 이날 진정한 이 수훈은 수비였습니다. 이날 전반에만 5개의 색, 2개 턴오버를 유도를 해냈었던 수비진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 전체로 봤을 때는 7개의 색, 하나의 인터셉션, 하나의 펌블 유도 그리고 이제 무려 11번의 태클 폴로스와 함께 19번의 큐비 히트를 가했어요. 그러니까 스틸러스의 강력한 D라인 그리고 덴버의 빈약한 O라인이 만났을 때부터 어느 정도 좀 예고된 참사였다. 네. 덴버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TJ와 선수가 있었습니다. TJ와 선수가 2.5개 셋과 함께 2개 태클 폴로스, 4번의 큐비 히트를 기록하면서 정말 이제 상대 쿼터백을 제대로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즈만 위원이 그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후보로 뽑았었잖아요. 맞아요. 뭐 그에 걸맞는 스탯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부상자가 많은 덴버 브론코스를 상대로 스틸러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강팀의 조건 중 하나가 약팀을 상대로 이 패배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피츠버그는 아직은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볼티모어와 만날 때까지 팀을 조금 더 정비해서 레이븐스와 한번 좋은 승부를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휴스턴 텍산스를 상대를 하게 되는데 텍산스도 사실 이 첫 2주에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썩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 만큼 스틸러스가 또 한 번 다음 주에 이 강팀임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경기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트 삼형제가 또 오랜만에 상봉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경기도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덴버 브론코스와 스틸러스의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살펴볼 경기는 램스와 이글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37대 19 램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시작부터 펌블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터치다운으로 연결했었던 램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첫 3번의 드라이브 모두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던 램스가 21대 3까지 격차를 벌리면서 경기를 출발했습니다. 이날 이제 이 제러드 고프 선수가 굉장히 잘했는데 위닝 11 해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날 고프의 컨디션, 특히 이제 전반전의 컨디션이 이 빨간색 위쪽으로 가는 화살표였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흔히 이제 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렇죠. 그 컨디션인데 시작과 동시에 13연속 패스 성공시키면서 158야드와 함께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러드 고프가 보여줄 수 있는 거의 최고의 퍼포먼스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전반에 특히나 이제 16번의 러싱 시도, 14번의 패스 시도를 하면서 안정적인 러싱을 바탕으로 이제 플레이 액션을 가미한 그런 경기를 운영을 했었던 전반전의 램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의 턴오버를 또 잘 이용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 나갔고 이 경기는 사실 2016 드래프트 1순위 고프와 2순위 웬츠의 맞대결이기도 했는데 그 라이벌과의 맞대결이어서 그런지 고프가 조금 더 힘을 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쿼터의 가장 핵심적인 플레이가 있었는데 데리어스 윌리엄스 선수가 인터셉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이제 JJ 알세가 화이트사이드 선수에게 이어지는 패스였는데 이 데리어스 윌리엄스 선수가 몸을 날려서 이제 인터셉션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글스의 추격을 막아냈고 이 플레이를 바탕으로 이제 다시 계속해서 스노우를 굴리면서 경기를 터뜨렸던 램스였습니다. 이게 16대 21까지 이제 이글스가 추격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역전 분위기를 만들어 봤었는데 요게 이제 램스의 레드존에서
그 인터셉션이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리시빙으로 이어졌다면 이제 역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이글스가 이제 거기까지는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예. 특히나 굉장히 이제 중요한 플레이였던 게 그 전에 이제 이 쿼터 막판에 쿠퍼컵 선수가 그 펀치 리턴 상황에서 이제 펌블을 하면서 공격권 넘겨졌고 이글스가 여기서 이제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원 포지션으로 들어왔었던 경기였는데 그러니까 역전을 내줄 수도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 모멘텀 자체가 이글스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인터셉션이 이 경기에서 굉장히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해줬다. 이 맥을 끊는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글스는 사실 부상 병동에 시달리고 있는 이번 시즌이잖아요. 네. 그런데 주전 러닝백 마일스 샌더스 그리고 주전 라이트 태클 레인 존슨이 돌아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지난 경기 후반전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이기는 했는데 뭐 그래도 이제 램스를 넘어서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런 도널드를 앞세운 이제 이 램스의 D 라인을 막기 굉장히 좀 힘들었다라는 느낌이었고 이제 웬츠가 계속해서 쫓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이글스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웬츠가 지난 경기에도 2개 인터셉션 그리고 네. 이번 경기에도 2개 인터셉션을 기록했는데 웬츠가 이렇게 인터셉션을 많이 던지는 선수였나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예. 지난 시즌에 정규리그 16경기를 모두 뛰면서 7개밖에 인터셉션을 던지지 않았던 카슨 웬츠였어요. 예. 그런데 벌써 2경기 만에 지금 4개를 기록했으니까 분명히 지난 시즌보다는 좀 불안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인은 아마 오라인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경기를 보는 내내 드는 생각이 그래도 럼블락은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니 패스 프로텍션은 왜 이따위지? 라는 생각이 같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일스 샌더스가 돌아오자마자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그런데 뭐 샌더스 혼자 뭐 승리를 만들어내기에는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런 헐츠 선수가 이 경기에서 모습을 몇 번 드러냈습니다. 뭐 허츠가 이제 NFL 무대에 쿼터백이 아닌 이제 스킬 플레이어로 이제 데뷔를 했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실제로 패스가 던져진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덕 피더슨 감독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좀 활용을 하겠다 뭐 그런 구상을 밝힌 걸로 이제 봐도 되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제 이글스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요. 다시 램스로 돌아가서 이날 램스에서 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타일러 힉비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이제 5개의 캐치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3개가 터치다운이었습니다. 뭐 전체적인 리시빙 야드는 54야드로 뭐 아주 뛰어난 기록은 아니었는데 요소 이제 결정적인 상황마다 이제 터치다운을 만들어 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캠 에이커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나간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데럴 핸더슨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이제 19시즌 3라운드 출신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 경기에서 81 러싱 야드에 터치다운 하나 그리고 40 리시빙 야드를 기록하면서 토탈 스크리미지 야드가 121야드였습니다. 이 선수가 그런데 게임 로그를 살펴보니까 그 이전에는 뭐 50 스크리미지 야드 경기도 없었던 것 예. 같아요. 그런데 좀 갑툭튀 하면서 그렇죠. 이제 뭐 K 메이커스 이제 부상 공백을 메웠는데 램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2경기 동안 토드 걸리의 공백을 돌아가면서 메우고 있어요. 예. 이게 좀 잘 풀리고 있는 팀의 뭐 전형이라고 봐야겠습니다. NFC 동부지구 2팀 상대로 이제 모두 승리를 가져가면서 2승 무패 이제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램스인데 다음 주에는 이제 AFC 동부지구의 버팔로 빌스를 상대를 하게 됩니다. 일단 이제 앞서 이제 빌스 경기를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트레메인 에드먼즈 그리고 마이크 밀라노 선수가 빠진 공백이 메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빌스 상대로 상당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램스입니다. 그러니까 빌스와 램스 모두 지금 2승 무패로 시즌을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매치업이 좀 기대가 되고 예. 이 경기 이제 후반부에 좀 재밌는 자막이 나와서 좀 김민준 아나운서와 좀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좀 갖고 와봤는데 네. 1948년 이후에 한 경기에서 35번 이상의 러싱을 시도한 팀은 지금까지 8할 3푼의 승률을 기록을 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램스가 지금 첫 2경기에서 모두 35번 이상의 러싱 시도를 했고 또 모두 이겼다. 뭐 이런 내용의 자막이 나왔었습니다. 네. 일단 전형적인 짜맞추기 기록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1948년이라고 하면 해방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풋볼의 스킴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예전에 그 한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러싱이 중심이었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이제
이진만 의원이 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러싱으로 가고 이제 뭐 와이드 리시버라든지 쿼터백은 사실은 러닝백의 어떤 곁다리 같은 느낌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러싱 시도가 그만큼 많았을 거고 러싱 시도를 많이 가져간다는 건 그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공격 횟수가 많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싱이라는 게. 그러니까 많이 시도해서 러싱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면 그만큼 공격권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고 타임 오브 포제션도 갖고 있었던 거고 점수도 앞서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러싱 시도가 그렇게 많은 팀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이제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좀 통계를 다시 좀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이 자막을 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뭐 러싱이 이제 패싱보다 더 우위에 있는 뭐 공격 방법이냐 하면 이제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 확률이 높고 좀 안정적인 것이 이제 러싱 공격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러싱 공격을 좀 잘 할 수 있고 그걸로 시간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팀이 그래도 좀 승부처에서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이 아니었느냐.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기고 있는 팀이 러싱 공격을 택할 확률이 일단 높고, 그러니까 이기고 있는 팀이 굳이 패싱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간을 태워야 되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러싱 시도 자체가 올라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이제 어떤 인과관계가 성립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패싱과 러싱은 좀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UFC를 보시면 정말 최상위권 선수들은 타격도 잘하고 그라운드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타격 하나만 잘한다거나 그라운드 하나만 잘한다거나 이 둘 중 하나만 잘해서는 정상급 선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툴 선수는 딱 그 문지기 정도까지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러싱과 패싱도 둘 다 좋아야지 정말 우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 우승을 했던 팀 보면 러싱이 약한 팀들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패싱이 안 됐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우승했던 팀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잘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뭐 둘 다 잘하면 이긴다는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결국 하나만 잘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팀들이 뭐 패싱 공격 위주로 이제 경기를 많이 풀어가는데 그런 팀들에게 분명히 러싱 공격의 중요성을 좀 일깨워주는 이제 그런 기록이 아니었나 싶고 어쨌든 션 맥베이 감독이 러싱 공격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제 공격 전술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전 쿼터백이 고프니까. 그게 이제 저는 이런 조상의 지혜를 좀 본받아서 뭐 한번 뭐 션 맥베이가 그런 공격 스킬을 짠 게 아닌가? 뭐 그런 거를 이제 약간 농담 반, 뭐 진담 반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션 맥베이 감독이 패트릭 마홈스를 데리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진 않을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어쨌든 램스와 이글스의 경기는 램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다음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나이너스와 제츠의 경기인데요. 31대 13 나이너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라인 모스터트의 80야드짜리 러싱 터치다운으로 경기를 열었던 나이너스였는데 뭐 그대로 스노우볼 굴리면서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경기 내용적으로 너무 원사이드했기 때문에 굳이 뭐 살펴볼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 경기에서 이제 나이너스의 부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미 가로폴로 선수가 발목 부상을 당했고요. 그리고 라인 모스터트 선수가 무릎 부상, 닉 보스아가 무릎 부상 역시 당했고 솔로몬 토마스도 이제 무릎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상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49ers인데 지금 10몇 명 정도 되는 이제 부상자가 나왔거든요. 이쯤 되면 샌프란시스코 49ers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39ers 내지는 29ers가 돼야 되지 않나. 나이너스가 이제 그만큼 정상 전력을 가동하기 좀 어려워졌다 이런 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 뭐 주요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 닉 보사와 솔로몬 토마스는 일단 바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D라인이 이제 나이너스의 정체성이었는데 그게 좀 많이 약화가 될 것 같고 주전 쿼터백 지미 가로폴로 그다음에 주전 러닝백 라인 모스터트도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다음 주 경기에는 좀 출장이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닉 멀린스라는 이제 쿼터백이 아마 가로폴로의 자리를 대체할 것 같습니다. 그 가로폴로 선수가 이제 재작년에 부상을 당했을 때 그때도 무릎 부상이었죠 아마.
무릎 부상을 당했었을 때 이 닉 멀린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이제 승리를 거뒀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브렛 파브한테 전화를 받았다 그래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서던 미시시피라는 유명하지 않은 대학 출신인데 이 먼 이제 학교 후배를 칭찬하기 위해서 직접 브렛 파브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메이저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뭐 오랜만에 이제 등장한 후배가 조금 더 반가웠을 것 같아요. 예. 뭐 어쨌든 이제 그때 나와서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닉 멀린 선수가 충분히 한 2, 3주 정도는 버텨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문제는 나머지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닉 보사, 솔로몬 토마스 이런 선수들이 빠진 자리를 다른 선수들이 메울 수 있겠느냐. 그건 어렵다고 보거든요. 일단 라이너스가 급한 대로 그 FA 시장에 남아있던 지기 안사와 계약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선수도 뭐 전성기에선 조금 내려온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 닉 보사와 그 솔로몬 토마스의 공백을 바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예. 어쨌든 이제 나이너스의 당초 계획은 이번엔 슈퍼볼 우승이다였을 텐데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제 부상들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수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됐고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래도 포스트 시즌을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선수들이 어쨌든 돌아올 수 있는 선수들은 돌아와주고 뭐 선수들 없는 쪽은 또 어떻게든 공백을 메워서 또 이제 나아가야 되는 나이너스인데 참 올 한 시즌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존 린치 단장이 조금 더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기 중에 있었던 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 조지 키틀 그다음에 디포드도 이제 이넥티브로 그렇죠. 출전을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공수에 걸쳐서 정말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지금 빠져 있는 나이너스인데 좀 빠르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지난 시즌 슈퍼볼 패배팀의 다음 시즌 성적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재밌는 자막에 나와서 정리를 해왔어요. 네. 그래서 보면 다음에 플레이오프에 올라간 건 70%, 그리고 슈퍼볼에 다시 진출할 확률은 15%. 그 중에 우승을 차지한 팀은 단 3팀이었는데 네. 이게 71년 댈러스, 72년 마이애미, 그리고 2018년에 뉴잉글랜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이너스가 이런 상태로는 이 세 팀의 어떤 역사를 재현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제츠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 제츠는 할 얘기 별로 없어요. 저도 제츠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점점점이라고 이제 서두에 써왔는데 네. 제츠도 일단 부상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나이너스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선수들이 빠졌는데 일단 경기 전에 르비언 벨, 제이미슨 크라우더가 빠졌어요. 예. 그래서 뭐 주전 러닝백, 그다음에 팀의 넘버원 와이드 리시버가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경기 중에도 이제 넘버 2 리시버 브리샤드 페리먼 그리고 주전 센터 코너 맥거번 예. 그리고 코너백 퀸시 윌슨까지 이제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뭐 다놀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놀드가 그나마 그 중에서 좀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줬느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나마 이 팀에서 와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메카이 벡튼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 제츠는 전반적으로 이제 무기력한 경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1주차 그 빌스와의 경기에서는 어쨌든 추격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줬었는데 이번 경기는 좀 승리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무난하게 패배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제츠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제 전문인데. 3대 24로 뒤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3개의 터치다운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3쿼터 3분에 남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스 앤 골 상황에서 7야드 지점에서 이제 공격을 시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으면 어쨌든 많은 점수차로 지고 있고 뭐 시간이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공격을 해서 터치다운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 100기를 던지거나 네. 뭐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럼 무난하게 필드골을 시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6대 24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 포지션 차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무난하게 졌죠. 네. 그러니까 제츠가 가진 문제점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패배 의식이 좀 젖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우리가 이걸 뒤집어야겠다라는 게 선수단 내 그런 분위기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굳이 실드를 쳐보자면 네. 가로폴로와 이제 나이너스의 많은 주전 선수들이 빠져 있었고 뭐 남은 시간 동안 추가 실점을 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냥 차근히 3점만 추격하고 이제 후위를 도모하자. 뭐 이런 생각이었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게 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3 포지션에서 할 생각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제츠는 지금 프랭크 고어가 그 역대 NFL에서 최고령 선발 러닝백 기록 이게 만 37세인데 요 기록을 하나 세운 거 말고는 뭐 이렇다 할 좀 긍정적인 내용이 없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그게 너무나 이제 나이너스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던 경기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경기는 이제 바이킹스와 콜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콜츠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28대 11 상당히 좀 큰 점수 차로 승리를 가져갔는데 뭐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승리였고 바이킹스가 안 풀리는 날의 어떤 시나리오가 그대로 이제 경기장 위에서 펼쳐졌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실 김민준 아나운서가 늘 이제 커즌스에 대한 비판을 이제 많이 하시는 편인데 그때마다 제가 그래도 비교적 이제 실드를 치려고 늘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 경기는 저도 좀 어쩔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시작과 동시에 이제 필드골을 기록을 했었던 바이킹스였습니다. 그러면 3대0을 앞서 나갔는데 이후에 인터셉션까지 만들어내면서 더 크게 앞서 나갈 기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드골 이후의 드라이브만 보면 3&아웃, 3&아웃, 세이프티를 당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셉션 2개를 던졌고 전반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전 가서 첫 번째 드라이브부터 인터셉션 던졌고 펀트, 3&아웃, 그리고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터치다운.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터치다운은 사실 이제 점수가 워낙 벌어졌고 시간이 없으니까 너네 못 뒤집어. 그래 우리는 그래 줄 거 주고 시간 태울게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온 터치다운이라고 본다면 사실상 뭐 점수가 없었다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기록을 봐도 50%의 패스 성공률도 되지 않고 네. 뭐 113야드의 터치다운 패스 없었고 이제 3개 인터셉션이니까 뭐 거의 최악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네, 뭐 거의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기록인데 이게 커즌스만의 잘못인가? 라고 보면 사실 이제 커즌스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커즌스에 대한 기대치가 다른 분들의 기대치가 요 정도면 저는 커즌스에 대한 기대치가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커즌스가 잘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못한 거지만 커즌스가 못하는 가운데 조금 잘하는 날도 있고 더 못하는 날도 있을 텐데 커즌스가 정말 못하는 날이었다. 커즌스가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 중에 최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그건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이 바이킹스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런을 베이스로 한 이제 플레이 액션으로 경기를 잘 풀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부분에서 드러나냐면 지난 시즌에 이 30번 이하의 러싱 시도를 했던 경기가 7경기가 있었어요. 그 경기에서 1승 6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번 이상의 러싱 시도를 했던 경기들은 다 이겼어요. 그만큼 러싱 시도를 할 기회도 많았고 이기고 있는 경기에서는 또 러싱을 많이 하니까 이겼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러싱을 많이 해서 이겼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러싱 시도를 많이 했었고 러싱 시도를 많이 한 가운데 플레이 액션으로 경기를 풀어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졌던 경기들의 상대팀이 다 강한 팀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칩스랑도 원 포지션 게임도 했었고 굉장히 좋은 경기를 많이 보여줬던 바이킹스인데 이날 전반의 러싱을 보면 델빈 쿡의 러싱 시도가 총 6번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러싱 시도 자체도 팀 전체가 10번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러싱이 안 되잖아요. 러싱이 안 되는데 플레이 액션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커즌스가 전반적으로 도망다니면서 이제 부정확한 패스를 좀 남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잡아줄 만한 리시버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테판 딕스가 사실 깽판을 치고 나갔는데 그 딕스가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스테판 딕스 선수의 이탈이 굉장히 큽니다. 큰 공백이죠. 탑10 안에 들어갈 만한 리시버가 이탈을 했는데 그 공백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원래 자신들의 정체성이 런을 바탕으로 한 플레이 액션이면 그러니까 런 공격을 많이 시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5년 6,300만 달러 계약을 안겨주면서 델빈 쿡 선수를 이제 잡아 앉힌 거잖아요. 그러면 써야죠. 근데 델빈 쿡이 어쨌든 2주 연속 좀 팀의 공격에서 좀 비중도 낮았고 뭐 그 자신 자체의 활약도 좀 미비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바이킹스 팬들에게는 좀 큰 걱정거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거기다 이제 런의 비중을 줄였던 이 바이킹스였는데 패스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공격 기회가 제한이 됐는데
그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바로 디프레스트 버크너 선수의 존재예요. 버크너와 함께 저스틴 휴스턴이라는 또 어. 플레이메이커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선수의 조합이 바이킹스의 오라인을 이제 공략을 잘 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날 바이킹스의 오펜시브 스냅이 54번밖에 안 됐어요. 54번밖에 안 됐는데 그 중에 버크너가 참여했던 스냅이 44번입니다. 근데 그동안 1.5개의 색, 3개의 태클, 하나의 태클 플러스 4번의 QB 히트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커즌스가 거의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니까 버크너를 이제 1라운드 픽을 주고 데리고 왔고 또 1억 달러가 넘는 이제 계약을 안겨줬거든요. 예. 그 자신의 가치 그대로 증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 콜츠 쪽으로 좀 얘기를 넘어가 보면 콜츠가 이겼는데 리버스가 잘했냐? 근데 그렇게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말론 맥의 시즌 아웃 부상으로 이제 급하게 주전으로 투입된 신인 조나단 테일러가 있었는데 네. 이 선수가 이 경기의 주인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리버스 선수는 이제 첫 드라이브부터 이제 인터셉션을 기록을 하면서 4쿼터 이제 점수 차가 벌어질 때까지 단 하나의 터치다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좀 어렵게 끌고 간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힐튼 선수가 엔드존에서 드랍을 했어요. 근데 프랭크 라이크 감독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실드를 쳤느냐? 이게 햇빛 때문에 그렇다. 이게 눈이 부셔가지고 공을 잡기 어려웠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다. 그 인디애나폴리스의 홈구장이 이제 낮 경기가 되면 그렇게 창문을 통해서 좀 빛이 들어오는데 이게 자신들의 홈구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T.Y. 힐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런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네. 좀 그런 것 때문에 실수를 했다고 이제 보기에는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이 드랍만이 아니라 2주차까지 드랍이 벌써 3개거든요. 그러니까 셋 다 눈부셨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쌀 게 있고 안 감쌀 게 있지. 이런 식으로 감싸는 건 굉장히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냥 답변을 안 하는 게 어땠을까? 아, 그렇죠. 네, 굳이 이제 선수를 비판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신의 팀 선수를 보호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냥 지금 그런 실수들이 있긴 했지만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얘기일 텐데 눈이 부셨을 것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콜츠의 다른 스킬 플레이어진도 좀 살펴보면 주전 타이트엔드 잭 도일도 이날 부상으로 결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모 알리에콕스라는 선수가 이제 대신해서 뛰었는데 이 선수가 깜짝 111야드를 이제 기록해줬던 게 콜츠 팬들에게는 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네. 여러 이제 좋은 스탯을 남기긴 했지만 상대가 바이킹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안 좋은 상태일 때 바이킹스를 상대로 이 정도의 경기력이다. 그러면 강팀 상대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앞서서 이제 잭 도일도 부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이번 경기를 치르면서 리시버 페리스 캠벨이 또 부상으로 빠져나갔고 네. 세이프티 말릭 후커는 이제 아예 시즌 아웃되는 부상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후커 같은 경우는 5년차 옵션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끝나면 이제 FA가 되는 그런 그렇죠. 선수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콜츠와 말릭 후커의 동행은 이제 이번 경기까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콜츠도 AFC 남부지구 워낙 좀 이 약한 팀들이 모여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한 번쯤 지구 우승 가능할까라는 이제 그런 행복한 꿈을 꿨을지도 모르겠는데 현재까지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그거는 정말 꿈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킹스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면 예. 다니엘 헌터가 없는 게 이제 수비진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아킬레스건으로 그렇죠. 작용하고 있는데 은가케가 이번 경기에선 나름 분전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혼자서는 좀 역부족이었고 은가케가 사실 우승할 수 있는 팀을 찾겠다 이런 이제 각오를 밝히면서 바이킹스로 이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좀 팀을 잘못 고른 것 같다. 네. 물론 아직 2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고 아직 내년도 있지만 은가케가 생각하던 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이킹스가. 그리고 이제 그 박지용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었는데 나는 변명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데이빗 박티아리는 캠프에 있었다. 라는 이제 기적의 논리를 시전을 하면서 한번 리매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변명을 안 한다고 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어요.
약간 또 유체이탈 화법을 이제 구사를 했던 은각계라고 봐야겠어요. 약간 이건 뭐 거의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급의 뭐 그런 얘긴데 참 특이한 친구입니다. 아무튼 그다음에 이제 바이킹스로서는 또 우울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주전 라인베커가 앤서니 바가 이 경기에서 부상을 입었어요. 네, 흉근 파열이죠. 네, 그런데 이게 시즌 아웃이 될 정도의 이제 큰 부상을 당했고 네. 사실 앤서니 바가 그 코칭 스태프의 플레이콜을 이제 받아서 이제 전달하는 어떤 수비진의 리더 역할까지 했었던 선수거든요. 예. 그런데 뭐 바가 이번 시즌 뛰지 못하게 되면서 에릭 핸드리스가 이제 그 역할을 이어받게 됐다는 뭐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바이킹스는 지금 2패로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 이게 1990년 이후로 0승 2패로 시즌을 시작한 팀이 플레이오프에 오를 확률은 12.1%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아주 낮은 확률에 이제 바이킹스가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나마 조금 위안거리를 찾자고 하면 지금 이 NFC 북부 지구가 패커스 제외하고는 사실 다 약팀들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근데 이날 경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어림도 없지. 또 플레이오프 티켓 한 장이 늘었기 때문에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보다 일단 바이킹스 자신들의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경기력을 좀 높이는데 먼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바이킹스와 콜츠의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